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쓰고 남은 돈은 언제나 예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는 예적금 외에는 잘 몰랐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적금이 돈을 불리는 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효과도 시원치 않다고 느꼈어요. 요즘 금리가 꽤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가 상승률도 높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즉, 예적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는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적금 말고 다른 금융 상품들의 운용을 알아야 해요. 오늘 영상에선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도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불리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명칭은 익숙하실 겁니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입니다. 이 3가지 도구들은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을 운용할 때 절세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금전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떤 금융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도구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이 도구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범용성 높은 중개형 ISA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정식 명칭인데요.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한 사람당 한 개의 ISA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실 ISA는 중개형 말고도 신탁형과 1임형이 존재해요. 나머지 둘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중개형 ISA에서만 국내 개별 주식의 투자와 직접적 운용이 가능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1임형과 신탁형에선 불가능하지만 중개형 ISA에선 가능한 것이죠. ISA도 일종의 계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진 않습니다. ISA에 우리의 돈을 넣은 다음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ETF 및 채권 등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해야 해요. 그렇게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ISA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매 차익과 이자 및 배당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가장 흔히 운용되는 주식과 ETF에 대해서만 좀 다뤄볼게요. 사실 ETF만 알아도 주식 및 채권이나 원자재, 부동산, 리츠 등 거의 모든 곳에 투자 가능해요. 여하튼 ISA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운용했다면 운용기간 동안에는 이익이 나도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이익들을 다 모아서 ISA를 해지할 때 일괄적으로 정산하는데요. 20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만 9.9%의 분리과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이때 애초에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당연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침내 취업에 성공한 직거북이 종잣돈 1000만원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P 500 ETF라고 하는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에 500씩 투자했다고 칠게요. 두 상품 모두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선 매매 차익은 비과세, 배당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S&P 500 ETF는 국내에 상장되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라서 과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모두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각각 매매 차익은 100만원씩, 배당은 50만원씩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의 실질적 수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그리고 매매 차익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의 비중이 클수록 ISA의 절세 효율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SA에선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이자 및 배당 소득이 큰 금융 상품을 운용할수록 절세 효율이 커집니다. 즉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삼성전자보다 S&P 500 ETF 같은 해외 주식 ETF를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한 번만 더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ISA는 운용기간 동안 매매 차익과 배당 등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잠깐 미뤄주고 해지 시 일괄로 저율 과세하는 절세 도구입니다. 이런 혜택은 우리의 돈이 스노우볼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이 떼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들이 다시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 이익이 다른 이익을 낳는 구조, 복리 효과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ISA의 절세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게 베스트인가?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이자 및 배당도 어느 정도 주어지는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할 때 가장 절세 효율이 좋습니다. 이자나 배당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매매 차익만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떠오르실 텐데요. 국가와 직장에서 준비해주는 두 연금 외에 우리 스스로 노후 대비 연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으로 대표되는 개인연금이 그것입니다. 연금저축도 ISA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펀드 말고 나머지 두 개는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신탁은 판매 중지가 되어서 가입할래야 할 수가 없고요. 연금저축 보험은 글쎄요, 이 무지막지한 운용 수수료와 수익률 때문에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 영상에서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데요. 1인 1계좌인 ISA와 달리 여러 개를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 개여도 이후 소개해드릴 납입 한도나 혜택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ISA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펀드 역시 그냥 계좌이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펀드나 ETF 등 금융 상품을 직접 운용해야 해요. 어떤 운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돈은 그저 계좌에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다만 ISA와 다른 점은 단지 계좌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일명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하죠. 소득 조건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은 13.2% 혹은 16.5%이고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만약 근로소득이 4천 정도인 직거북이 연금저축에 600을 넣었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ISA와 유사하게 운용하는 동안 세금 부과 자체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역시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거나 배당이 들어올 때 당장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하는 것이죠. 이 세금 부과 시에는 ISA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ISA는 발생한 총 이익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금을 부과해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원금과 이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세금 부과 대상이에요. 물론 원금에까지 세금이 부과되어도 세액공제 혜택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당연히 전체로 봐선 이익입니다. 특히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운용수익이 커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에서 국내 주식형 ETF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애초에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SA에서 운용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금저축에선 오히려 국내 주식형 ETF로 인한 매매 차익도 운용수익에 포함돼서 연금 소득세를 부과해요. 즉 무조건 그냥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돈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최소 만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은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젊을 때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이 경우 분명히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대응력이 감소합니다.
뭐 그냥 해지하고 쓰면 되지 않나 하실 텐데 해지 페널티가 생각보다 커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금 모두에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13.2% 받았든 16.5% 받았든 무조건 16.5%의 페널티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도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선 16.5%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대출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이죠. 꼭 신중하게 납입 금액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급의 맥시멈 10% 정도면 충분타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미국 배당 성장주에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의 2-3% 정도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굴린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이 경과했을 때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한데요. 이번 영상에선 돈을 굴리는 도구의 측면에서 연금저축을 다뤄봤고 연금 수령은 별도의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개인형 퇴직연금 이하 IRP입니다. 아까 잠깐 노후를 위한 연금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국가에서 챙겨주는 국민연금, 직장에서 챙겨주는 퇴직연금,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할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IRP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쪽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걸쳐 있다는 말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루면 머리가 아프실 테니 개인연금의 측면, 즉 우리 스스로가 돈을 넣고 운용하는 측면만 다뤄보겠습니다. IRP는 사실 연금저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거의 비슷해요. 우선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개를 개설하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과세 이연 혜택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300 더 많습니다. 즉 총 900가지의 납입금에 대해서 13.2% 혹은 16.5%의 돈을 연말 정산 시 돌려받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 900이라는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금저축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즉 연금저축에 이미 600을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IRP에선 300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더 넓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나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IRP는 펀드나 ETF는 물론이고 은행 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넓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 상품군에 전체 운용 금액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 상품군에 투자해야 해요. 연금저축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만 100% 담을 수 있어요. 운용 상품에 대한 부분 말고도 IRP만 갖고 있는 단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증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0.1에서 0.5% 정도의 적은 액수이지만 펀드나 ETF 보수도 아까운데 IRP 수수료를 내는 게 좀 심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물론 요즘에는 수수료 연재 이벤트도 증권사에서 많이 하니까요. 잘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을 불리고자 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 도구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및 ETF 등 여러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돈 불리기 2탄 영상에선 오늘 소개해드린 절세 도구에서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알겠는데 채권이나 펀드, ETF는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뭔지는 알아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다음 돈 불리기 2탄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